안녕하세요. 별리사 스쿨 로지컬 민법 장현명입니다. 2026년도 대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살면서 처음으로 민법이라는 그런 과목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민법에 나오는 이 새로운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민법이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생겨먹은 그런 녀석인지, 이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하는, 그러니까 수박의 겉을 한번 핥아보는 그런 강의 과정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법학은요, 외국어입니다. 어학 과목하고 법학 과목은 좀 비슷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어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를 꾸역꾸역 계속 외우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 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문법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단어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문법에 좀 취약하다 하더라도 등장하는 단어들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류의 문장이고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학은 외국어, 어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도 비슷한데, 결국 생소한 단어들 또는 그 법학에서 특이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문장을 읽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을 많이 아는 학생들, 그리고 많이 이해하는 학생들, 또는 완벽하게 통달하진 않았어도 직관적으로 감을 잡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길디 긴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용이하게,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법책 보면은 문장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또 마찬가지로 문장이 그냥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읽기만 해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읽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막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학이다,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어휘, 기본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아놓고 시작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고 하면은 관계성의 측면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했고 이 사람은 뭐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이겨야 된다,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사건들, 판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도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대치하고 있는, 분쟁을 겪고 있는 구조 자체를 머릿속에서 빨리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는 빨리 구조화 시켜가지고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시험지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쓰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빨리 찾고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특징인데요. 예전에는 판례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 이다,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만 좀 고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장 자체를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 형식의 문장으로 변형을 해서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딱 내놓고 요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물어봐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이나 OX 지문 같은 것들을 열심히 풀잖아요. 그러면 정형화된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그대로 그냥 딱딱딱딱 판으로 들어와요. 그냥 이미지처럼 들어오는 정도로 해가지고 읽었을 때 이거 내가 본 거, 이거 내가 안 본 거, 이거 내가 본 거, 이거 봤는데 이상하게 변형됐네, 이게 정답, 이렇게 딱 풀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조금 더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를
추구하는 시험으로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는 노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과 조금 변형됐을 때 이걸 부자연스러워하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좀 크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모르겠으니까 닥치는 대로 외워. 넣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냥 꾸겨 넣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 능력 영향 되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판례 지문을 읽어보면요. 딱 읽는 순간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전한 사고와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말이야. 또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한데? 뭔 소리야? 이렇게 딱 이해가 되고 답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시험 문제 지문, 판례 지문을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확신을 갖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독해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기본 강의 때 법률 용어, 각종 개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측면,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누구를 승해소시켜줘야 된다, 누구를 뭐 패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공부하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기본 개념들에 해당하는 거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최대한 좀 열심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험은 대체로 판례 지문이 거의 80, 90%고 그다음에 조문 그대로 나오거나 조문 변경해서 나오는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론적인 거 아니면은 배후에 있는 근본 원리, 지배하는 지도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책을 보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막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까지 보다 보면은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이론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에서부터는 그냥 싹 다 버리고 안 보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들, 지도 이념들, 맥락들도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듣고 나면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지식 쪽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길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좀 빨리 신속하게 휙휙휙 넘어가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나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넘어갈 건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써놨다고 해가지고 보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뭐 한자로 써 있을 때 그거를 읽고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오지선다 선택형 문제인데,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딱 읽었을 때 이 단어를 읽고 뜻을 알면 되는 거지 스펠링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외워야 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영향을 요구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험 오지선다형 판례 지문을 푸는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단어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거 어떤 상황이야 그려질 수 있으면 되고 그런 상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나중에 가서 조금 속도가 붙고 그다음에 레벨이 올라갔을 때 그때 보다 더 그냥 딱 나와 있는 지문을 보고 쓸데없는 지문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을 만한 난이도 낮은 지문들 그냥 화끈하게 그냥 확 쳐내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민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민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민의 법이에요.
한자로는 백성민자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법은 시민들의 법이에요.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시민이냐면 내가 자유롭고 또한 평등하며 또 존엄성을 가지고 그러한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또한 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지는 그게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뭐 신의 뜻에 따라서 왕의 뜻에 따라서 뭐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세뇌돼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광신도 같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각자가 소중한 한 인격체인 거고 그건 무섭긴 하지만 자기의 결정권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대등하게 벌어지는, 물론 경제력의 차이, 지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 좀 더 열세에 있는 사람, 즉 전력이 강한 사람과 전력이 약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대등한 페어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축구를 했을 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뭐 항상 지는 것도 아니고 불리하다고 해서 항상 지는 것도 아니고 또 걔네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 뭐 12명이나 13명이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게임 자체는 대등한 룰, 대등한 규칙을 갖고 그대로 경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걔네는 뭐 잘하는 나라고 뭐 위대한 나라라고 해서 월드컵 우승 많이 했다고 해서 반칙 좀 해도 좀 덜 불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등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 근데 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들은 재산 거래 측면에서 많이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민법도요. 이러한 민법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한 사람으로서 그냥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으로서 거쳐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또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관혼상제라는 것을 거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입각해서 규율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저 뒤에 보면 가족법이라고 해서 친족 관계, 그 다음에 재산의 상속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행히도 우리 시험법이 바뀝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로 재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의 대등한 사적인 사람들, 개개인들, 사인들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다루는 사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다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공권력으로 개인을 찍어 눌러요. 누를 수 있어요. 네. 물론 우리들이 국가에다가 주권을 위임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만 실제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삶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우리한테 시키는 입장, 우리는 수긍하고 복종해야 되는 입장. 세금 내, 그럼 내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났는데, 그렇죠? 네. 물론 저항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국가가 개인한테 동의와 허락을 구해가면서 세금 내주세요. 얼마 정도면 되시겠어요? 요 금액에서 합의 보시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어때요? 얼마 정도에 하시겠어요? 100만 원이면 하시겠어요? 좀 비싼데요? 한 20만 원만 깎아주세요. 20만 원은 너무 비싼데요? 그럼 너무 많이 깎는 것 같은데요? 5만 원만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교섭하고 협상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공법 관계예요. 즉 공적인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률 관계. 민법은 사적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률 관계라고 해서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각종의 특별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민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타이틀을 가진 법을 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 제목이 민법 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쭉 달려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으로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규들이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겁니다. 민법. 물론 사법 영역에서 좀 더 특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상법도 있고 뭐 이렇게 영역들이 또 다양하기는 한데,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들, 특별해지는 것들은 우리가 안 보고요. 그냥 우리는 인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다루는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사법의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으로서 민법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1조를 보니까 민사에 관하여, 민사라고 하는 것은 민사, 시민의 사적 생활 관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되고 또는 승패를 정하면 되는데, 규정이 없으면 뭐래요?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로 따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여러분들이 헌법이나 행정법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법률이라고 하면 딱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법 규칙들 중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조례, 뭐 고시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약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냥 법이라는 타이틀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도 국가가 일정한 법 제정 절차, 개정 절차 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법률이라고 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성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문법. 그런데 성문법이 다 모든 상황을 다 줄 수는 없으니 빈틈 공백이 있겠죠. 그쵸? 아무리 촘촘하게 규율하고 싶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구멍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불문법으로 갑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는 뭐 개념적으로 보면 문서화된 법과 문서화되지 않은 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보면은 판례도 법이란 말이에요. 판례는 판결문이 이제 또 문서화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률상에 정해진, 딱 아주 그 포멀하게 정해진, 공식적으로 정해진 법규의 제정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성문법이고요. 법 제정 절차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게 불문법입니다. 서양에는 판례법을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판례법 말고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살면서 다들 비스무리하게 행동해요. 네.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방식이었든 아니면 누구나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스멀스멀 그렇게 했든 간에. 네. 그래서 어떤 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그런 관행이 형성된 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순간에 가면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법적으로 정당하고 법으로서 지킬 가치가 있고 그걸 어기는 행위는 나쁜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냥 남들이 다 그러는데 니들은 그래라 나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게 존중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건 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법적 확신의 문제예요. 법적 확신이 생기면,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이게 관습법이 됩니다. 법. 그러면 법률이 없는 부분 중에서 관습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법이 메꿔주는 거예요. 메꿔줘요. 그래서 관습법의 개념 이렇게 쭉 보시면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한 예의, 도덕,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인에 의해서 지켜질 정도로, 즉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도의적인 관점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거의 불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습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에서 말을 하지 않는 또는 못한 빈 구멍을 100% 채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빈 공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실제 사람들의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A랑 B랑 싸워가지고 법원에 왔는데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법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니들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고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와가지고 저희 중에 누가 이겨야 되는지 정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몰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나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모르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법원이라는 게. 그렇죠? 어쨌든 답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불문법, 2번 불문법이 뭐냐? 조리라는 거예요. 조리란 이치라고 합니다. 이치. 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치에 맞게 라는 게 조리라는 거예요. 조리라는 거. 예.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기본 강의 가게 되면 이제 구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존재했던 관습법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법적 확신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네. 또는 이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관습법은 틀린 법이 됩니다. 그냥 그 즉시로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비추어 용납되지 않는 관습법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폐지, 소멸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 그렇게 법적 확신 또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관습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관습법은 아직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어서 조리에 의해서 해결한 사례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강의 초반에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 자, 민법은 사적 생활관계를 다룬다고 했었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와 평등과 존엄성을 기초로 한 인격체로서 뭐가 있느냐? 자기 결정권. 내 운명은 내가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 이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네. 내가 결정한 거고 그래서 내가 행동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큰 발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없던 시절에는 뭐 신이 정해준 삶을 사는 게 인간이죠. 뭐 그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막 중세 때 중세 유럽 이런 거 보면 그죠? 자,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책임을 할 수 있고 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네가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고 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서 금지한 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막대한 법적인 책임,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죠? 웬만한 거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적인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대등한 사람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알아서 다 해. 웬만하면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원칙이 바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민법에 오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민법적 용어로 표현한 게 사적 자치예요. 그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 자유, 소유권 존중. 뭐 어떤 학자들은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까, 맺지 않을까. 맺을 거면은 누군가, 얘네들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 내용과 조건은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강요? 못하죠. 왜? 걔도 걔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싫으면 하지 마. 싫으면 안 해도 돼.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계약자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파워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할 수 있어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과실책임 원칙. 과실책임 원칙은 내 한 행동 중에서 나에게 귀책 사유라고 하는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가 있거나 내가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내가 과실로 부주의하게 실수로 해서 발생한 일이거나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네. 나는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고 할 바를 다 했는데 우연에 따라서 또는 잠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옛날에 뭐 그 화학에 있어서 보면 화학적인 부분 같은 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고 연구되는 초창기에는 그게 얼마나 인체에 위험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화석 연료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발전시키던 초창기에는 그것이 지구 환경과 인류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몰라서 한 걸 어떻게 처벌을 해? 어떻게 그걸 책임을 물어?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계약자유 소유권 존중 과실 책임 원칙을 토대로 해서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게 그게 딱히 많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기업들의 칼자루가 쥐어져 있고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할 뿐이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소유권 역시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집에서 뛰고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옆집이 시끄럽고 윗집 아랫집이 냄새 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내가 뭐 우리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막 쓰레기 막 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 먹고 이제 막 식중독 걸려 죽고 막 그래. 그럼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실 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위험해졌어요. 아주 고도로 위험해졌어요. 네. 고도로 위험했어요, 정말. 옛날에는 뭐 1층 건물, 2층 건물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10층 건물, 20층 건물, 50층 건물, 100층 건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어때요? 그냥 본질적인 내지적 위험성 자체가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근데 이렇다 할 고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시켜주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네. 뭐 막 15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간판 덕지덕지 붙어놨는데 그 중에 간판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다. 아니면은 뭐 차가 이렇게 꽝 했다. 그러면 그냥 재수없게 거길 하필 그 시간에 지나간 그 피해자 그냥 네 팔자련이 하고 다 받아들여라. 이러면 또 이게 좀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불안하면은 건물 낮게 져라. 뭐 외부에다가 뭐 붙이지 마라. 시설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 퇴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절충을 하게 됩니다. 자유도 제한, 절대적 성질도 제한, 무과실 책임 쪽으로 조금씩 한두 걸음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과거에 비해서 보다 도전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들, 산업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산업과 경제가 발전했겠죠. 그렇죠? 네. 활동량과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경제 규모, 산업 규모도 확대가 되고 그만큼 과학기술도 더욱더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국가들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고 그 부작용들을 또 마찬가지로 잘 컨트롤하고 어떠한 원칙을 극단주의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도 고려를 하고 수용을 하고 절충도 하고 타협을 하는 쪽으로 잘 대응해 나가는 나라들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나라가 후진국이죠. 그죠? 네, 그게 안 되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보다 기성세대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이 사회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더 좋은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자, 밑에 주요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볼게요. 자, 그래서 주요 용어라고 해가지고 뭐 유추, 적용, 준용, 추정, 간주, 선의, 악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을 보다 보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다른 데다가 넣기 좀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법률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인데, 그러면 다른 계약에는, 매매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는 이거를 적용을 해요, 못해요? 매매계약에 써 있는데 다른 형태의 계약에다가도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추해서 유사한 속성들을 뽑아내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이 조항이 이 계약의 속성에 들어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적용하자. 비슷하게 적용하는 게 유추 적용입니다. 비슷하게 적용하는 게 유추 적용. 준용 같은 경우에는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요거는 입법 기술이에요. 테크닉. 뭐 매매 계약에 이런 조문이 있는데 다른 계약에도 이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뭐 교환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시켜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매매 계약 뭐뭐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은 막 2줄 또는 3줄짜리 문장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계약 규정한데 똑같은 거 2줄, 3줄을 컨트롤 C, 컨트롤 V, 또 2줄, 3줄 다른 계약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종이도 아깝고 잉크도 아깝고 문서는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방식이 링크를 거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링크를 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링크 걸어놓으면 링크 딱 눌러놓으면은 그쪽에 딱 가가지고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매매계약에 관해서 있는 몇 조를 XX조를 준용한다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용이네? 보자. 오케이. 준용이네? 보자. 오케이. 그죠? 옛날 이제 종이와 펜으로 서류를 만들고 법을 만들던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링크를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몇 조를 준용한다 라고 간단하게 써놓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나중에 보다 보면 준용 규정해서 제 몇 조 내지 제 몇 조 해갖고 한 10개 이상의 조문을 그냥 준용한다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분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조항 수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10개 정도 준용하는 준용 규정, 뭐 제 몇 조 내지 제 몇 조를 준용한다라고 안 쓰고 그걸 다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한 5군데만 되더라도 50조가 넘어가죠. 그죠? 이거 준용 규정 안 쓰면은 민법이 진짜 한 2,000조, 3,000조까지 막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간략화, 간소화하고 좀 더 쉽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준용한다 돼 있으니까 제 몇 조를 다시 찾아서 봐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입법의 방식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는데, 추정과 간주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예요. 이 상황. 몰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누가 봐도 100%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게도 볼 수 있고, 얘가 그걸 한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그걸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물음표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다가 어느 정도 약간의 힘을 실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네가 얘를 깰 수 있는 반대 증거를 대라. 그래서 깨버려라. 증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증명을 하지 않으면 추정을 받은
둘 다 증명 안 되면 얘가 추정을 받으니까 얘가 이기는 거예요. 얘 말이 맞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보다 많은 경우 또는 일반적인 대개의 경우에 뭐 이런 것 같더라. 이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더라. 그럼 이쪽으로 일단 추정해놓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닌 케이스는 네가 반대 증거를 대서 깨라. 추정을 해체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주도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간주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딱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정은 유동적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공격해서 깰 수 있는 건데 반증은 공략이 안 돼요. 네.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간주를 다시 없애는, 간주를 번복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이상은 그냥은 안 깨져요. 설사 알고 보니 진상은 이거였더라. 그래도 그냥은 안 깨집니다. 그냥 안 깨져요. 이것을 간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의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쳤으면 그걸로 치는 거예요. 실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치는 거예요. 네. 형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의제자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얘네들 생각은 얘네들은 이런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봐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있어요. 특정한 범죄에서. 예. 그래서 13세 이상이면은 내가 선택에 따라서 내가 동의했으면은 상대방이 죄가 안 되고 내가 동의 안 했으면 상대방이 죄가 되고 이런 건데 13세 미만은 아니야. 너네들은 그냥 동의할 능력이 없어 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12세인데도 20세보다 똑똑한 애 있거든요. 그럼 걔는 얘가 20세보다 똑똑하고 얘가 막 진짜 수재고 천재고 뭐 지능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성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얘가 너무 발전했어요. 진짜 대학교 3학년, 4학년 애들보다 더 어른스러운 애야.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결정권에서 인정해줘. 안 해줘요. 그냥 안 해줘. 됐어. 그냥 없어. 그냥 없는 애야. 그냥.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게 간주예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깨버리는 게 전제가 안 돼요. 깨버리기가 힘들어요. 추정은 일단 여긴 걸로 출발점을 여기로 놓을 테니까 네가 노력을 해서 옮겨 할 수 있는 게 추정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선의와 악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선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알고도 이상한 짓을 한 경우랑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한 경우랑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도 했을 때는 내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모르고 했을 때는 내 책임이 좀 작아질 가능성이 높죠. 알고 했을 때는 내가 불이익을 많이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리스크를 많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르고 한 사람한테는 너무 과도한 불이익이나 리스크를 주는 것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선의,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악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미성년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미성년자 거래. 미성년자가 뭐 집을 팔거나 대출 받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가 한 17세, 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예요. 그냥 어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거래할 당시에 상대방이 얘가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걸,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았느냐, 또 뭐 아니면은 그렇게 볼 수 없었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파워가 조금 더 세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미성년자랑 거래해놓고 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걔 아직 학생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얘한테 가가지고 불러서 야 그거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도 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하자 못해요.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의와 악의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그리고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거니까요.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좀 더 정식의, 공식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개념 정의를 좀 만연체로 좀 딱딱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보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좀 더 원초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다, 무슨 뜻이다, 대충 뭘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게 그렇게 알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글대로 읽되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하는 그 정도 감각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한 페이지밖에 못했네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